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요즘 너무 잘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딜 나가나요? 저희 한동안 안 나와 주시길래.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에 온 것 같고. 예. 네. 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최근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네. 아니, 국가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단 정부와 당국자들이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말을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인허가에서 한 3만 가구, 그다음에 착공에서 4만 가구, 준공에서 12만 가구 차이가 났는데요. 네. 사실은 특히 한국의 저도 이제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주택 공급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계 자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전망하거나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채우는데 이런 기초 통계가 틀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건설이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절차들이 있으니 그쵸. 그냥 카운트에서 세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 인허가 착공 준공은요. 예. 카운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인구를 조사한다. 네. 그러면 일일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라고 예. 해서 5년마다인가요?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건 사실은 실제보다 클 수 있죠. 차이가. 예.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세대 그 대수 셉니까? 안 세죠. 왜 안 세요? 전산으로 등록이 되니까요. 아니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야 번호판 받으니까. 맞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네. 내가 주택을 짓고 싶어. 그럼 인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 인허가 신고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네요. 오는 통계예요. 아. 그다음에 제가 착공하고 싶어. 그럼 착공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럼 준공 나면 일종의 이 준공 허가가 나야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준공에 대해서 허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 통계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통계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셀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예. 정부에서 발표는 1월에 문제를 발견했다. 예. 근데 이거를 최종 수치까지 발견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거든요. 예.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냥 일일이 세는 통계가 아니란 말이죠.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동산 통계가 이렇게 부실했구나 이런 게 확인된 것 같고 몇 해 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원에서 대대적인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도 더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보완할 때 공공에만 너무 맡겨놓으니까 네.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통계 자료들을 민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택 관련 통계라든가 각종 통계들은요 민간에서 작성합니다. 근데 민간은 수익과 연결이 돼 있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견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이 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모든 특히 건설 주택 관련 통계들은 사실 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외국의 전례도 있으니까 진짜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에 잘못된 통계 내용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부족하다 많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네. 거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파트가 많았던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집값에 관심이 있으면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건 사실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택 공급이 많다 적다를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계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결혼할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분가할 사람들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는 몇 가구 더 하고 또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에서 어디에 또 공장 짓는 데니 그 동네는 또 몇 개 집 더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통계를 봤더니 이게 뭐 간단한 수치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분당의 2배 규모가 되는 수치를 오류를 냈으니 네. 이 앞으로 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대해서 막 크게 얘기한 게 뭐냐면 서울의 3월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이 넘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거래 기준이거든요. 음. 근데 엊그제 신고 기준으로 봤더니 3,400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4천 건이 남아서 32개월 만에 최대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엄청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됐는데 예. 실제로 신고된 걸 봤더니 3,400건 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의 전체의 신뢰성이 최근에 들어서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호가라든가 매매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예전에는 그 단지에서 나름대로 시세를 관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네.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딱 타면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써 있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단지에 일종의 중개사무소에서 또 그 단지의 소유주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래서 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류가 좀 있었는데 이게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사실은 그런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시장에도 아직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걸 단속하고 어떻게 하기에는. 네. 뭐 지금 잘못된 통계에 대해서 쭉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은 워낙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 전망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네.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할 만한 추가 통계 자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면 시장도 좀 더 안심하고 내 집 언제 살지 이런 거 진단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라는 뭐 새로운 뭐 통계 아니면 이런 수치들 좀 발표해 주세요. 이런 거 없으세요? 민간에서는 이미 일부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신력이 좀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수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매도 물량이요. 매도 물량이요? 네, 그건 공식 통계가 없거든요. 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사러 가잖아요. 예. 근데 어떤 집을 삽니까, 교수님?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가 공급하거나 착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 지표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아. 예, 민간에서 하고는 있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 매도 물량에 대한 통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예. 이 매도 물량이 가장 중요한 통계입니다. 즉 얼마나 시장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으냐, 또 줄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얼마가 있느냐. 이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내 집 마련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죠. 그렇겠네요. 집이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물량이 많으면 네.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네요. 그 막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있어서 공급이 줄겠구나. 이런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가격까지도 진짜 예측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집값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이광수 대표님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요즘 부동산 흐름이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출은 좀 잘 되지만 내수 경제는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별히 정부에서도 정책 자금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문제 등등도 선거 뒤에 해결하고자 숙제를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호재도 악재도 없이 관망만 하거나 그럴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선전한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는 독특하게도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죠. 사용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도 있어요. 근데 이 실수요는요. 예. 일종의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갈아타기 수요를 이제 실수요라고 하는데 가격이 일종의 안 오르거나 조금 떨어지면 집을 살려는 욕구가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올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수요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있는 아파트들 대표적으로 신축 아파트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일부 뭐 오르거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요가 많다. 그래서 향후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뒷받침한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 얘기군요. 그렇죠. 이것도 한 가지 흐름이 특이했습니다. 시장에서 요즘 가격이 견인되고 있는 아파트 매물은 신축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네. 오히려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지금 정책 완화를 대규모로 해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노후 아파트들이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제가 심할 때는 네.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만 해제해줘도 그 집값이 막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규제를 해주다 보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노후 아파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공사비가 올라서 예. 그거 재건축하는데 막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노후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실수요는 노후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좀 큰 겁니다. 네. 네. 그런 또 특성이 있었었군요. 네. 그리고 평수를 기준으로 또 나눠봤더니요.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소형 평형대, 60제곱미터 근처에 해당되는 소형 평형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1인 가구 추세인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소형 평형대 아파트는 계속 상승 기저일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주택 구입 가능한 예. 세대가 줄었어요. 가격이 오르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고요.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네네. 대출도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평수가 좀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0평대를 샀다면 조금 평수를 줄여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전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이기 때문에 예. 실수요가 지속해서 이 아파트를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는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 재화처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네.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인데 그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공고할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의 욕망을 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1인 가구라고 그래도 예. 막 나 좁은 데 살아야지. 그런 것보다 그래도 좀 넓은데 뭐 이런 데를 또 선호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한 건 제가 볼 때 실제로 거주할 만한 집을 아파트를 살 만한 1인 가구라고 전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얘기할 때 꼭 유효 수요여야 해요. 예. 그러니까 사고 싶은 수요는 아니고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예. 그게 주식과 다른 점이죠. 주식은 뭐냐면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죠. 네. 초등학생도 용돈 받아서 살 수 있고 가능하죠. 삼성전자.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부동산은. 그런 측면에서 모든 1인 가구가 실수요가 될 수가 없다. 감당해낼 수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소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꼭- 안타깝게도 네.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1인 가구 증가와 꼭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동향이 똑같지는 않다. 그런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1인 가구가 모두 다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잠재 수요예요. 그러면 얘기는 그걸 오르겠죠. 네.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서울 집값은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방이 또 궁금해요. 네. 사실 부동산 PF 등등 통해서 악재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서 완공되고 난 뒤에도 미분양됐던 지방은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도 나타나고 그리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지역도 나타나는데 지방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거래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예. 그다음에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분양이라든가 착공이 많은 대구라든가 부산은 여전히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동산 정책을 끌고 나가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주체 그쪽에서 다수당이 됐으면 지방 부동산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지방은 좀 변화가 힘들 거라고 보고 왜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방에는 제가 이제 수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 정책이나 어떤 개발 기대감 예.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나 그러면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왜냐하면 투자로 보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수요가 더 중요한데 수요가 현저히 줄고 있어요. 지방은 지금. 그러니까 실수요건 투자 수요건. 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단기적으로 크게 어떤 시장을 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거 때 어떤 호재성 정책 말고 이제는 수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동산 PF 실수요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거 공사 완공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서 일단 지으면 누구라도 사가겠지. 이 전략이 맞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싸게 지어야죠. 싸게요. 싸게 지으면 실수요가 어떻게 생길까요? 다시 생기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싸게 지어야 돼요. 싸게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PF를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네. 다시 시장에 유통되게 되고 그게 경매든 공매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싼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실수요는 생겨요. 네.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의 핵심은 뭐냐면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가격을 낮추게 해서 싼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가격이 지방의 아파트가 싸지면 여기서 생기는 실수요자는 역시 수도권에서 뭔가 거길 사는 게 아니라 인근의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 그렇죠. 아파트에 사는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또 계속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새로운 숙제로 귀결돼 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하반기는 크게 달라질지 아니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 들을 때가 돼서요. 예, 이 바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반기는 지금의 분위기와 많이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예,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1부 끝났을 즈음에 하반기는 부동산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는데 큰 틀은 어떻게 될지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전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전망하는데요.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움직인 건 실수요였는데 실수요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예, 왜냐하면 일종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고 있고
가격이 사실은 그러니까 실수라든 게 1년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사면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공급은 어떤 공급이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는 아파트의 양. 오. 그래서 매도 공급이요. 예. 그래서 매도 물량이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거의 84,000호 정도 돼서 뭐 연초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해요. 예.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 누가 파느냐를 제가 봤어요. 예. 봤더니 장기 보유자들이 팔아요. 아, 영끌에서 고금리 견디지 못한 최근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네. 장기간 집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죠. 오. 근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냐면 예. 2022년 말에 네. 집값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강남 집값이 갑자기 4, 5억씩 빠지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20억에 거래되던 걸 왜 예. 16억 원에 팔까요? 갑자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 빚에 쪼들려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올라서 예. 막 이자 못 내서 예.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장기 보유한 사람. 아, 자기가 샀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고점인 거군요. 그렇죠. 아. 이게 바로 자산 시장의 아주 독특한 흐름이에요. 예. 뭐냐면 이익을 많이 낸 사람만이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네. 특히 부동산을. 그렇네. 절대 손실 내고 팔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로 가요? 경매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울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주식을 갖고 주식은 투자만 하니까 주식을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A라는 주식을 내가 10만 원에 샀다가 예. 20만 원 오릅니다. 예. 그럼 10만 원 이익이죠. 예. 근데 다음 날 이 주식이 갑자기요 1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도 이 투자자는 아직도 5만 원 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고점 대비 생각하는군요. 나 5만 원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고통이 커지겠죠. 커지죠. 잡을 수 있었던 걸 놓친 거니까. 그렇죠. 그 고통이 커지면 뭐냐면 자산 처분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높게 올랐던 주식이 매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크게 빠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반기에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해서 9년 초과한 아파트 보유한 예. 9년 이상 초과해서 보유한 아파트들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그 아파트들은 결국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하면 가격을 점점 내리는 폭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조금 안 좋은 텀이라고 보여지니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호시절 왔을 때 더 좋은 값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 던질까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뭐냐면 고점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아, 떨어진 상태라서. 떨어진 상태에 조금 더 떨어질까 봐. 아, 예, 예. 그 고통이 크다고요.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네. 자산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점으로 그러니까 싸게 매물을 던져도 되는 물량들이 나올 테니 부동산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있어요. 예. 만약 이 신호가 안 나타나면 제 말은 틀린 겁니다. 어떤 겁니까?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예를 들면 예. 6월, 7월, 8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래량이 준다는 말은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예. 수요가 먼저 줄어야 예. 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가격을 낮게 싸게 팔기 시작해요. 이 단계가 단기로만 보면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6월, 7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표가 여러분 향후로 집값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수요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를 이번에 보면 네. 하반기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 얘기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 안 하고 버텨주거나 증가해요. 이러면 제 말처럼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팔 필요가 없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 사가니까. 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시장에서 장기 보유했던 매물들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영끌족들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세 상승기인 최근 한 5년 즈음에서 대출을 조금 많이 껴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고금리 기조 끝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준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분위기도 그렇고 이 금리가 단기간에 뭐 크게 낮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판단을 할 거로 보세요? 일부는 뭐 버티고 팔 수는 있지만 그게 예. 대세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식이죠. 제가 자꾸 주식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투자 심리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걸 만약 투자로 갖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투자 마이너스 나면요 못 팝니다. 장투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와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전 적다. 네. 그분들은 이제는 계속 버티겠죠. 이런 상황을. 좀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그 대표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거래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자의 매물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고령 세대의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 세대.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들이 예. 부동산 비중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고 그리고 근데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유동화해서 뭔가 사실 부동산을 만약 투자로 갖고 있다면 수익이 나는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화 시켜야 그걸 팔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난 한 2, 3년을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딱 생기면 꼭 정부에서 뭔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부양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재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이라고 해야겠네요. 작년만 하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 작년도 사실 부동산이 오를 만한 요인 아니면 견딜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40조 원 이상 쏟아부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혜택들을 부여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이번에도 뭐 특특내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놓으면서 부양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오르진 못하겠지만 크게 빠지는 걸 방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예상을요. 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빠지면 또 정책 자금 나오겠지. 이렇게 모두 다 예. 예상하면 예. 의외로 시장의 영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다 반영이 된 거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지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좀 무리수가 더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23년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다면 예. 이제 2024년도에는 신생아 대출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럼 집값 빠지면 이제 대학생 대출해 줄까? 대학생들이 야. 집 사면 내가 대출해 줄까? 네. 아니면 어떤 대출이 나올까? 이런 차원에서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뭔가 무리수가 가고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가치가 포함된 말이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 있을 법한 시나리오와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방금 가치 판단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뭐 답을 가지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정부가 부양하는 듯한 적어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유지되게끔 유지하려는 이 정책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아,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사실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전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예. 누굴 위한 정책이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정부가 갖고 있느냐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답을 나오냐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음. 그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거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대출을 안 해서거나 음.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정책이 부양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값이 비싸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집값이 안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용인하지 않고 예. 집값 하락을 만약 부양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다면 그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보면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네. 가치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정책 발표할 때마다 서민 주거 안정 땡땡땡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땡땡땡으로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좀 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부양하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옳고 무조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 그렇죠. 했었을 때 무주택자들을 위한 거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 이 얘기시죠. 그렇죠. 아니 그것도 좋다 이거요. 우리는 자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주택자고 부자들이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줄게. 그래서 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보유세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낮게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쉽게 집을 투자할 수도 있게도 방편을 마련해 줄게요.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책은 정책대로 나오고 예. 이건 서민을 위한 거야. 서민이 보유세를 안 내는데 왜 종부세를 낮추는 게 서민을 위한 거냐. 정책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치 판단을 이번에도 여쭤보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박 교수님 오늘 유난히 어렵게 지금 저는 왜냐하면 업계에 관록이 있는 분들에게나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도전. 예. 자, 지금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전 보냐 하면 네. 서울과 수도권에 더 쾌적한 주거단지를 더 조성하려고 하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일기 신도시 노후화된 거 재건축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더 좋은 집을 서울 근교에 다시 리뉴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기존에 진행하기로 한 신도시들의 교통 편의성 GTX 조기 착공이나 빨리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서울과 수도권 인근 지역에 쾌적한 정주 여건과 이 주거단지 더 만든다는 건 지방에서 더 많이 빠져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맞는 걸까요? 근데 국민들이 솔직히 나이가 일정 부분 이상 들면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다들 서울에서 일자리 찾고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유달리 당황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MZ 세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층이 일자리 근처에 살아야 되고 일종의 네. 직주 근접이죠. 그래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삶의 질도 좋아지고 돈도 저축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젊은 세대가 재건축된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예. 아파트와 주택이 뭐냐는 거예요. 한강변에 질비한 예.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우리의 젊은 세대와 그리고 중서민들은 쉽게 말해서 안락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예. 공급돼야 되는데 재건축을 통해서는 사실은 그런 공급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결국에는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걸 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민간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민간은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공급을 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청년을 위해서 무슨 공급을 해요? 저도 건설사 다녔지만 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아파트가 돈 많이 벌까요? 럭셔리, 한강변에, 그렇죠. 한강변, 예. 그리고 인테리어 좋은 것들이 쉽게 말해서 이익이 많이 남아요. 예. 누가 저렴한 주택을 짓고 누가 살만한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족한 집이 어떤 집인지 그거에 다 담을 다리고 그런 공급을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해주든지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든지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제는 집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 좋은
그런 저렴한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냐가 자신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 네.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건설회사도 오래 재직하셨고 네. 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실물 시장을 분석하는 일도 누구보다 오래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은 어찌 보면 MZ 세대들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은 민간에 놔두면 충분히 공급 안 됩니다. 그러니 공공이 나서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공공이 나서서 명품 단지 나온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느냐? 이 질문이 있을 거고 민간 건설회사에 계셨던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뭔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런 공공 단지 뭐 임대형 아파트 같은 걸 많이 끼면 낄수록 또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적정한 이제 보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부분을 사실은 공공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용적률을 올려서 대부분 일반 분양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공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공이 돈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주택의 양을 확보하지 못해요. 제가 공공이 확보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강남에 재건축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잖아요. 네. 그거는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혜택이 된 아파트, 그걸 막 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막 수억 원 차이가 나니까 시세 차이가. 근데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누구한테? 개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수분양자한테 1인한테 가잖아요.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로또 이해했어요. 분양 예, 예. 이거잖아요. 예. 분양 받은 사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이 집중된 게 누구한테 또 개인한테 가버려요. 이러지 말고 이거를 공공이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사실 리츠라든가 일종의 공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거를 어떤 한 사람에게 인생 대박날 기회로 주지 말고 공공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도 일정 부분 하고. 임대를 하거나 그러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구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방금 용적률 말씀 주셔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두 번째인데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라는 건 결국은 사실은 내 직장에 가깝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서울에 있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교외 지역을 선택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서울에 사실 집을 더 지어 드리는 게 국가 차원에선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짓는 걸 텐데 서울에 지금 땅은 더 없으니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용적률 올리는 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도시고요. 대도시고 오래된 도시고에서 중요한 건 노후주택과 일종의 슬럼가라고 네. 하죠. 그게 다 나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노후주택지와 신주택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온통 새 아파트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후주택지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심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파요. 예. 쉽게 말해서 노후주택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분들이 서울에서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 새 아파트만 늘려서 사람들 다 여기에 집중하자 이러면 안 되고 노후화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임대료가 싸지고 네. 그러면 젊은 층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젊은 층은 그럼 헌집에서 사란 말이냐? 아니요. 그게 경제적 선택이라고. 네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서 좀 새 집에 살고 싶어. 그럼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걸 감내할 만한 네네. 그 거리를 이런 어떤 자정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특히 서울에서 노후주택지의 필요성이 있다. 네. 계속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그랬으니까 대신 이제 치안이나 이런 걸 잘 확보해 놓고 공공을 네.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배제하거나 다 개발로만 가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잘못된 통계 얘기 잠깐 하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동산 흐름 말씀 나눴고요. 2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하반기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기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뭐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실타래나 대안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럼 이 추세대로 계속 갔어요. 정부들이 역대 이 이후에 등장할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안도 못 주고. 네. 그러면 한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집값은 어떤 지형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 지방이 궁금합니다. 각각. 그러니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그렇게 되면 뭐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자산격차가 훨씬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의 가격은 뭐 엄청나게 뭐 평당 10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당 15억이요. 뭐 예를 들면 예, 예.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 빈집이 난무할 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화되고 그렇게 개발 쪽으로 가다 보면 네. 그리고 인구는 사실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유효 수요는 감소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가 합쳐지고 막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 20년 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성을 쌓을 수도 있다. 성을 아예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네, 아. 자기네끼리만 잘 살려고.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런 동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격차가 좀 너무 무서워요. 심해져서. 예. 네,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왜 네. 아파트 단지에 총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허파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저는 소셜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뭐냐면 1등과 60등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있었죠. 근데 그들의 꿈이 달랐다고요. 근데 지금 1등과 30등이와 같은 꿈을 꿔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까? 사회적인 다양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 할 말씀을 많은데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20년 후에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일방적으로 다 없애고 아파트만 지으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앞으로 대표님께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가격 전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